2부에서 핵산의 시대, 20세기 생물학은 DNA 덕질 시대였다. 물론 DNA를 언급하지 않고 분자 생물학을 논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DNA는 정보를 저장하는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다. 그것은 DNA라는 핵산의 한 종류가 오랜 진화의 과정 동안의 정보의 안전한 저장과 효율적인 전달이라는 목표만을 위해서 특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알을 낳는 고귀한 이런 전제 만드는 이유로 수만 개의 일개미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여왕개미처럼 DNA는 수많은 단백질의 보살핌을 받으며 유전 정보를 유지하고 전달한다.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라는 이 고귀한 지위를, 그 기능만으로도 여왕이 편히 놀고 먹을 수 있는 이 고귀한 지위를 DNA에 넘겨주고, 때로는 단백질의 기능을, 때로는 DNA 기능을 대신하는 존재가 있다. DNA와 비슷하지만 그 구조상 성물이 조금 다른 이 핵산의 한 종류를 우리는 RNA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DNA의 정보의 독점이라는 원가를 내어주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온 RN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RNA는 단순히 DNA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시작은 RNA였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 유전체 계획이 끝나고 승리를 저축하던 과학자들은 DNA에서 단백질로 이어지는 단순한 경로는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그 간격을 RNA가 채워주고 있다. 핵산이라는 물질, DNA는 디옥시리보핵산의 줄임말이다. 하지만 지난 세기 생물학을 지배해온 DNA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이를 핵산의 독재자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치즈와 핵산. 핵산은 1865년 치즈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발견되었다. 스위스에서 100혈구로부터 핵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산성물질을 얻어서 이를 뉴클레인이라고 명명했다. 현재 우리는 세포의 핵 속에 염색체가 들어있고 그 염색체가 DNA라는 중요한 유전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핵이라는 세포 내 기관이 생명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1870년경 되어서야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당연히 핵 속에 존재하는 핵산이라는 물질도 과학자들에게 그다지 관심거리가 되지를 못했다. 사실 19세기 초까지도 유전을 가능하게 한 종류의 물질이 존재하리라는 가설은 망성에 가까웠다. 생김새로부터 성격에 이르는 다양한 형질들이 단 한 종류의 물질 속에 담겨서 유전들이라는 기대는 당시 가장 강력한 물질주의자였던 윌리엄 베이트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설에 불과했다. 유전물질의 때이른 발견은 다시 유전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유전물질이 존재한다면 그 물질은 첫째 안전성을 지녀야 하고 둘째로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핵산이 유전물질 가능성이 생화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되던 시기에 발생학자들과 세포학자들은 이미 세포핵의 분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현재는 세포 분열이라는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염색체의 분열과 융합이 이미 1910년에서 30년경에 확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가 보여주는 불안정한 구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염색체가 유전물질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세포핵 속에 핵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존재한다. 여전히 유전물질의 가능성은 단백질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1940년경에는 핵산이 유전물질 가능성이 산발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증거는 산재되어 있었고 단백질의 근위는 매우 굳건했다. 핵산이 유전물질 가능성은
오즈월드 에이버리에 의해서 1944년에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불행히도 매우 조심스러웠던 이 노과학자의 실험 결과는 1952년이 되어서야 알프레드 허쉬와 등등의 시험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데 왓슨과 크릭이 DNA라는 유행에 덜 떨어진 물질을 연구하게 된 계기를 제공해준 과학자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생화학자 에르윈 샤가프는 에이버리의 실험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핵산의 연기 비율이 종마다 다르며 퓨린과 피리미딘이라는 핵산의 두 종류 연기가 일정한 비율로 유지된다는 사실 법칙을 발견했다. 퓨린 영웅의 뒤에서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많은 과학자들의 집념이 서려져 있다. 만일 과학자가 이처럼 왜곡된 제 기술을 되었다면은 비단 과학자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닐 것이다. DNA 구조의 발견에 관한 책은 숱하게 출판되었지만 RNA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한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중나선의 수줍은 등장. 2003년에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비롯한 유수의 과학 저널은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 50주년을 기념하자며 야단 법석이었다. 2003년에 한국석 박사가 광우병 내성소를 만들었다며 슬그머니 그 야심을 드러내던 시기와 겹친다. 같은 해 우리는 대구 지하철 참사로 실험했고 세상은 이라크 전쟁으로 병들었다. 무시된 구조의 발견. 1954년에 네이처에 실린 DNA 이중나선 구조에 관한 논문은 총 7편이다. DNA 관련. 기능이 구조하다. 다윈 이후에 과학자들은 항상 유전 물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전되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그 물질은 반드시 복제가 가능해야 했다. 네이처에 출간된 왓슨과 크릭의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아데닌과 티민, 시토신과 구아닌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유전 복제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데에 있다. DNA는 이중나선이다. 따라서 복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 복제.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당시 과학자들에서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DNA 합성 간의 상호관계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1953년의 논문은 비로소 과학자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샤가프와 같이 핵산 연구의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왓슨과 크릭의 논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신의 논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들의 가슴 속에도 왓슨과 크릭의 모델 같은 상상력의 총화가 하나쯤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유전물질의 기능을 연구하고 있었고 유전물질의 구조는 1953년 당시에 과학자들에게는 아직 확실한 결말이 난 드라마가 아니었다. 이중나선의 구조는 유전물질의 기능에 의해 구조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핵산보다 단백질. 당시 단백질 합성에 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갈려 있었다. 첫 번째로 제기된 가설은 펩타이드 이론, 또 아미노산의 중합체인 펩타이드들이 벽돌을 이어서 붙이듯이 합성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형 이론으로 각각의 단백질마다 주형이 존재하며 이 주형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생화학이 분자학 생물학으로 이행되던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는 이처럼 생화학자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효소의 강력한 촉매 작용이 주형이라는 혁명적인 정보 개념으로 이행하던 중요한 시기였다.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생화학 연구의 거의 전부였던 시기에 등장한 왓슨과 크릭의 모델은 반드시 단백질의 합성과 연관지어야 했다.
프레드릭 생러에 의해서 처음으로 단백질 시퀀싱이 가능해진 시기가 1953년이다. 스타가 된 왓슨. 그리고는 1958년이 되어서야 단백질 합성에 관하여라는 강연을 통해 중심 도공을 제창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20세기 초반 생화학자들의 연구는 단백질에 집중되어 있었다.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은 어떻게 단백질이 합성되는지에 관해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었고, 단백질 합성 문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단백질 합성에 관한 역사를 논할 때 주로 언급되는 사건은 조지 비들과 에드워드 데이텀의 유전자 1효소 가설과 왓슨 크릭의 1953년 논문, 그리고 크릭의 유명한 1958년 강연과 59년 프랑스와 오페론 가설 정도이다. 브뤼셀의 발생학 그룹, 벨기에 브뤼셀은 일리아 프리고진이 연력학 그룹을 이끌었던 고장이기도 하다. 세포학자들이 생화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생화학자들이 물질 분석에 치중할 당시 이들은 세포의 소기관, 물질의 위치,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핵 속의 염색질 핵막. 프랑스식 RNA 요리,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학적인 너무 깊은 것은 넘어갑니다. 맥주, 와인, 홍차, 그리고 소고기. 일반적인 분자 생물학 교과서는 DNA와 RNA 단백질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던 이 시기를 매우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다. 왓슨과 크릭의 모델이 유전자의 복제 과정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고, 크릭은 여전히 결정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지어 경쟁하던 여러 가설들이 난무하던 시기에 자신의 가설을 가장 위에 놓고 싶었을 것이다. 이처럼 홍보에 열심히 했던 크릭의 노력은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중나선을 집필한 왓슨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 크릭. 잡초의 시대. 태초에 RNA가 있었다. 약 30억 년 전의 지구 원시수포에는 분명 수없이 많은 RNA 분자들이 떠나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은 생명의 탄생을 설명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역설이다. 이 질문은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이 닭이 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떤 진화 생물학자는 닭은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잠시 만들어낸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개변을 늘어놓기도 하지만 생명의 기원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치자면 빵점짜리다. 정답은 닭 아니면 달걀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을 논하는 질문은 DNA가 먼저인가 아니면 단백질이 먼저인가로 환원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DNA도 단백질도 아니다. 가장 그럴듯한 답은 RNA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이 RNA가 정답인 이유는 생체에 의해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RNA만이 유일하게 정보와 기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정보도 분자 전쟁에서 하버드 대학교 생태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해고했듯이 1960년대와 70년대는 분자 생물학으로 무장한 신진 생물학자들의 생태학, 분리학, 동물 행동학 등을 연구하던 전통적인 생물학자들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였다. 왓슨이 정치적으로 분자 생물학을 선진하고 다녔다면 크릭은 분자 생물학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잡초는 조용히 가득 찬다. 1868년 미셸가 뉴클레인을 발견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알브레히트 거셀에 의해서 두 종류의 핵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흉선 핵산과 혐오 핵산이라고 불렀다. (1980년에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기술이 발견이 되었다. 분산투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유는 분명 역사의 주역은 DNA였음에도 불구하고 RNA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조용했으나 꾸준했다. DNA와 RNA를 둘러싼 과학의 역사만 살펴봐도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보다 다양성이라는 화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시드니 블래너의 벌레,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과학자. 벌레로 신경생물학의 시대를 열다. 벌레로 만약에 블래너에 의해서 선충 연구가 시작되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0년의 세월 동안에 한 종의多세포 생물을 무지막지하게 파고들어간 미친 과학자의 열정이 없었더라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RNA 시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카지노 펀드. 한때 부르는 미국에서 카지노 펀드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적이 있다. 이 연설의 배경에는 생물학이 산업화되어 가면서 혁신적인 연구가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 브레너는 싱가포르 정부의 공식 고문으로 활동, 혁신이란 룰을 무시하는, 흔히 창의성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다. 한국에도 창의성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난다. 물론 과학사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대부분은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창의적으로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시드니 블래너는 말한다. 창의적인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는 어떤 사람에게 농담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농담의 발명과 같은 공식화된 수업을 만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실상 전제란 정형화된 틀 속에서 탄생할 수는 없다. 제도화된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많은 평균적인 인재만을 양산해내는 것이지 창의적인 천재를 양산할 수는 없다. 그리건 자신의 지도 교수가 페르츠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박사학위 과정을 보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를 제자가 아닌 동료 과학자로 여긴 페르츠가 있었다. 아마 크릭과 같은 대학원생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지도 교수가 틀렸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망나니 대학원생의 운명은 불보듯이 뻔하다. 그런 대학에서 쫓겨나 과학자의 꿈을 쫓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과학이란 제도와 인프라만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다. 과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여야 한다. 그리고 이 지도 교수 페르츠의 말처럼 과학연구실에는 어떠한 위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그날이 나날이 향락으로 팽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생물학적인 질적인 혁신을 이루는 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문화적인 요소일 것이다. 40%의 인간. 생물학의 진수는 생명의 신비를 경외하고 그 앞에 항복하는 태도가 아니다. 생물학자는 그 경외를 가슴에 담고 생명을 정복하려는 사람이다. 벌리의 해부학.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귀여운 이름은 1996년 한국기생충학회에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허선 교수가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는 국내에서 예쁜 꼬마 선충이
막 연구되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허선 교수, 이준호, 구현수, 안종 등 젊은 과학자들이 고른 이름이 채택이 되어졌다. 예쁜 순충 세포의 족보 시드니 블레너가 동물의 신경계와 발생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 동물을 찾아다니던 시절에 연구 꼬마선충의 성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호비츠와 같은 과학자에 의해서 상세한 지도가 완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알은 작고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작은 인간, 예쁜 꼬마선충은 다세포 생물 중에서 최초로 인류가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하고 완벽한 세포 계보 지도를 얻은 생물종이자 모든 뉴런의 연결 지도를 완성한 종이기도 하다. 단세포 생물인 대장균과 효물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종이 바로 꼬마선충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복잡성을 정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바로 꼬마선충이라는 말이 된다. 꼬마선충이 모델 동물로 사용되던 초기에는 비판이 많았다. 이미 초파리라는 잘 정립된 시스템이 있었던 데다가 조그만 튜브같이 생긴 벌레로 복잡한 행동이나 신경생물학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959개의 세포 중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300여 개의 세포가 신경세포로 알려졌고 많은 행동학적인 돌연변이와 신경계 돌연변이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비판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세포의 무려 3분의 1을 신경세포로 가진 동물인지라 대부분의 꼬마선충 연구자들은 신경생물학자들이다. 최근 들어서 벌레 연구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노화 연구다.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사실 벌레에서 장소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멀티플스 발견의 동시성.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에서 RNA의 중요성이 이해되기 시작한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다. 그 이전의 생물학자들은 DNA의 프로모터와 전사인자라는 불리는 단백질의 관계만 이해하면 대부분의 유전자 조절 과정이 설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론은 그 거대한 일반으로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기여하지만 실험으로 재현된 데이터보다 수명이 짧기 마련이다. 활성 RNA와 마이크로 RNA, 데이비드슨의 예측과 절반의 성공, 시스템 생물학에서 성계를 이용해서 진핵 생물의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끈질기게 추적했던 이론 발표. 다양한 이름 하나의 실체, 미래의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빅터 암브로스가 이끌던 혼란에 빠졌다. 동시 발견의 성공학에 대해서 원자에서 유전자로 원자와 유전자에 대한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군요. 유전자라는 개념은 다양한 생물학 분야의 요구에 따라서 변해왔다. 실상 현대 생물학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분자 생물학자들에게 유전자는 연구의 유용한 용어일 뿐이다. 그것은 염색체의 일부 DNA 절편에 존재하는 기능 단위로 이해가 된다. 멘델 유전학에는 유전자와 형질 간의 구분이 없다. 유전학과 생물학의 조우, 물질로서의 유전자,
모건은 맨델의 유전자에 물질적인 실체를 부여했다는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그런 모건의 입에서 유전자의 물질적인 토대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모건의 이런 발언은 과학자의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모건의 보기에 유전자의 물리적인 실체는 교회와 같은 유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추구될 수 있는 물음도 아니고 고전 유전학의 탐구는 유전자의 물질적인 실체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등장, 혼자로서의 유전자. 이러한 유전학과 생화학의 묘한 긴장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왓슨과 크릭의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이다. 이중 도전의 시작은 생화학적인 전통에서 기인한 물질로서의 유전자와 유전학적인 전통에서 기인한 기능으로서의 유전자는 합쳐진 것처럼 보였다. RNA가 그러니까 DNA의 정보가 RNA로 전사된 후에 그 정보가 바뀔 수 있다는 발견들도 이어졌다. 그 발견이 이어졌다. 포스트 유전 체학 시대의 유전자 개념은 이렇게 책이 정리가 되고 있네요. 포스트 유전 체학 시대의 유전자. 쓰레기 DNA는 정말 쓰레기인가? 유전체 종교와 불교로 쓰레기 DNA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유전자 개념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서관이 아니면 컴퓨터 구조로 유전체 구조를 설명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정보가 발현되는 과정을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읽어드리는 과정으로 비유해보자. 이런 비유는 멀리 떨어진 부위에 적힌 자기 테이프의 정보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인다는 측면에서 분명 인간 유전체의 작동 방식으로 비슷하지만 하나의 정보로부터 여러 다른 의미가 발현한다는 복잡함은 설명하기 어렵다. 유전체의 기본 단위로 DNA에서 RNA로 RNA의 성공학은 유전자에 대한 정의가 RNA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DNA상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 인식되었던 RNA가 실은 능동적인 세포 저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RNA의 성공학. 원핵 생물의 유전체는 매우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세포 생물에서 등장한 발생과정 같은 복잡한 생명 현상은 박테리아와 다세포 생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크고 큰, 작고 큰 RNA들의 세계, RNA를 뼈대로 하고 다양한 단백질이 붙어있는 구조이다. 리보솜이 대표적인 구조지만 아직도 그 기능을 정확히 모르는 볼트 중합체도 그런 구조의 일종이다. 볼트. 작은 RNA가 맵다. 세포 크기를 가늠해 볼 때 볼트 중합체는 거대 구조물이다. 우리는 생명 현상에서 RNA가 지닌 위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 생물학의 성과들만 살펴봐도 RNA라는 분자가 생명 현상에서 지닌 지위를 확인할 수가 있다. 고등 진핵 생물의 세포는 RNA와 단백질로 구성된 섬들이 이어진 거대한 대양이다. DNA의 정보가 mRNA로 전사되는 순간 그 RNA 분자는 섬들을 이행하는 여객선이 된다. 수많은 여객선 RNA들은 DNA에서 빠져나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객선을 맞이하고 또 그들을 떠내보내며 대양을 지킨다. RNA는 정보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조율자로도 기능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RNA에 대한 정의를 했네요.